뉴스룸을 시작합니다. 황금 연휴의 마지막 날인 어린이날입니다. 오늘도 지역사회에선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로 확인된 환자 3명은 모두 해외에서 들어왔습니다. 77일 만에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늘로 끝이 납니다. 아직 관중을 받을 수는 없지만 프로야구도 오늘 미뤄왔던 개막을 했습니다.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젠 생활 속 거리두기, 이른바 생활 방역을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 박유미 기자입니다. 미술관과 도서관, 동물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표적인 시설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그동안 굳게 닫혀 있었는데 내일부터 문이 열립니다. 아직은 조심스러운 상황이라 사전 예약으로 방문 인원을 줄이고 최근 미리 신청한 대출만 가능합니다. 국립공원 야영장도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다른 사람과 거리는 2m 이상을 둬야 합니다. 아직은 제한적이지만 활동의 폭은 훨씬 넓어지게 됩니다. 일상과 방역의 조화라는 새로운 상황이 시작되는 겁니다. 개인의 책임은 더 커졌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보장하되 결국 국민 개개인과 우리 사회 모두가 스스로 방역의 책임을 지는 방역 주체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단 황금 연휴 기간 관광객 20만 명이 다녀간 제주도는 예외입니다.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도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지 않습니다. 지역의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어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간을 보낸 대구와 경북의 시민들도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닫았던 가게 문을 다시 열었고 시민들도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구를 연결합니다. 윤두열 기자, 지금 어디에 나가 있는 겁니까? 네, 대구 서문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서문시장은 코로나19가 확산되던 때에 시장이 생기고 500년 만에 문을 닫았다가 다시 열었죠. 이곳 야시장도 문을 닫은 지 71일 만인 지난 1일에 다시 문을 열었는데요. 재개장 첫날엔 3만여 명의 시민이 찾았고 오늘도 보시는 것처럼 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네, 뒤로 시민들이 보이는데요. 마스크는 잘 쓰고 있는 겁니까? 네, 대부분 시민들 마스크 잘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야시장이다 보니까 좀 복작복작거려서 거리 두기를 지키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낸 묘안이 있습니다. 저 윤두열 이름으로 예약을 해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인터넷으로 미리 주문을 해서 음식을 받을 수 있게 된 건데요. 전국에서 야시장 중에는 처음으로 전국에서 시작을 했는데 줄을 서지 않아도 되니까 사람 간의 접촉을 좀 줄일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노점 간의 거리도 좀 널찍해졌고요. 자율 계산대를 운영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대구에서도 프로야구 개막 경기가 있었죠. 특별한 시구가 있었다면서요? 네, 오늘 삼성 라이온즈의 첫 시구자로 이성구 대구시 의사협회장이 맡았습니다. 대구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을 때 이곳에 와달라고 호소하는 영상을 올렸던 주인공입니다. 이성구 회장의 호소로 전국에서 3천여 명의 의료진이 대구에 한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구단 측은 의료진의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시구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대구와 경북은 지금 며칠째 코로나19 환자가 안 나온 겁니까? 네, 대구에선 이틀째 그리고 경북에선 사흘째 코로나19 환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2주 동안 발생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8명이 나왔는데 대구에서 4명이 나왔습니다. 경북도 1명 있었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다는 건 방역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환자 집단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대구로 역학조사팀을 급파했습니다. 대구시도 좀 더 강화된 방역 지침을 내놨습니다. 13일부터 대중교통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땐 마스크를 무조건 쓰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합니다. 또 도서관이나 체육관 등 실내 공공시설은 19일까지 2주 더 휴관하고 경로당이나 노인복지회관 등은 코로나19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에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윤두열 기자였습니다. 직접 얼굴을 보고 강의를 하려는 대학도 늘고 있습니다. 일단 수강생이 적거나 실험이나 실습이 필요한 수업을 우선순위에 올려놨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입니다. 벌써 2달 넘게
이렇게 한산한 모습인데 이 다음 주면 수업을 들으러 캠퍼스를 찾는 학생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당장 내일부터 일부 강의를 대면 수업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실험과 실습이 필요한 40여 개 강의에 대해 우선 실시해 볼 계획입니다. 고려대학교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반 수업 일부도 학교 강의실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30명 이하 소규모 강의 가운데 수강생 전원의 동의를 얻은 수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수업에 올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 생중계나 녹화 방식의 온라인 강의도 함께 이뤄집니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동국대는 밀집도가 낮은 수업에 대해선 대면 강의를 하기로 방침을 정했는데 설문조사에서 학생 과반수 이상이 반대를 하면서 20명 이하 수업으로 대상을 조정했습니다. 전국 4년제 대학 193곳 가운데 이번 1학기 오프라인 수업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학교는 23%인 45곳, 나머지는 대면 수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검토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학교 측은 강의실과 실습 장비 등에 대한 소독을 수시로 하고 수업 전 발열 체크를 철저하게 하는 등 방역 대책을 세워 실시할 방침입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학생들의 등교 일정이 어제 발표됐지만 걱정거리도 있습니다. 벌써부터 더워지고 있어서 과연 계속 마스크를 쓰고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지입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밥 먹을 때 빼고는 항상 써라. 교육부가 안내한 마스크 착용 지침입니다. 보통 2m 정도를 거리를 뒀을 때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학교에서의 그런 생활이 어렵다면 이제 마스크를 쓰는 거로. 벌써부터 더워지는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마스크를 계속 쓰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답답함을 견디기 어렵다면 KF94 등 보건용 마스크 대신 얇은 일반 마스크를 쓰는 것도 방법입니다. KF94를 쓰는 경우는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이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마스크를 써도 저희가 공고하는 그런 범위 내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마스크를 써도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틀지 않으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실내에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막는 차원에서 공기 순환 방식의 에어컨 사용을 금지한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방역 당국과 논의해 조만간 여름철 지침을 새로 내놓을 예정입니다. 창문을 연 상태에서 에어컨을 트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생활 방역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어떤 과제들이 있는지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정책팀의 배양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지금 위기경보가 가장 높은 심각이잖아요. 이 단계를 낮추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까? 검토 대상이기는 합니다. 일단 감염병 위기경보 기준을 좀 보시면요. 지금은 가장 높은 빨간색 심각 단계인데 이거는 신종 감염병이 전국으로 퍼졌다는 의미입니다. 한 단계 낮은 주황색 경계 단계는 방역망 안에서 제한적으로 전파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지금 오늘처럼 국내 감염이 없는 날이 나오고는 있지만 제한적인 전파가 방역망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려면 이런 날이 조금 더 계속돼야 한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혹시라도 검토를 거쳐서 경계 단계로 조정을 하게 되면 지금 정세균 총리가 본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운영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맡고 있는 방역대책본부는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예. 생활 방역이 시작되면서 지켜야 할 수칙들도 있죠.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생활 방역 세부 수칙은 이렇게 장소별 그리고 상황별로 31가지가 있습니다. 예. 내용을 조금만 소개를 해드리면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난 뒤에는 운동기구를 스스로 소독을 해라. 이렇게 굉장히 자세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뭘 하든 이 지침을 한 번씩은 읽어보고 가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개인이 신경을 써야 하는 문제도 있는데 구조적으로 좀 바뀌어야 할 문제도 있습니다. 아프면 쉬어라. 이게 제1 핵심 수칙인데 하루 일해서 버는 돈이 생활에 꼭 필요한 사람들은 무작정 쉬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으로 일을 못하면 건강보험금으로 임금을 메꿔주는 상병수당, 이게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재정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서둘러 도입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는 오늘이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된 지 100일째 되는 날이라면서요? 네, 정확히 100일입니다. 저희가 화면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모습입니다. 첫 브리핑 때인데
이때부터 약 100일 뒤인 어제엔 이런 모습이 됐습니다. 흰머리가 굉장히 많아진 모습이고요. 다음은 김강립 복지부 차관인데 역시 처음 브리핑 때 모습이고요. 100일 뒤인 오늘은 역시 흰머리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얼굴도 약간 수척해진 모습입니다. 이 두 사람이 정부 브리핑을 주로 맡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진행된 브리핑이 이제 200번째가 됐습니다. 김광림 차관이 오늘 소회를 좀 밝히기도 했는데 복지부 직원들, 중앙사고수습본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예. 방 대본이 전투에 직접 투입된다면 이 전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보급과 지원 업무를 그동안 담당해 왔었습니다. 며칠씩 집에 못 들어가고 고생했던 저희 직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전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중수본 직원들에게 도시락을 돌려서 격려를 했습니다. 또 SNS에도 글을 올렸는데 오늘 어린이날에도 치열하게 방역 전선을 지키고 있을 여러분을 생각합니다. 매우 든든하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네. 또 여기에는 지금까지 함께한 의료진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책팀의 배양진 기자였습니다.